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대통령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최대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철회하고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지만 기술 수준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우리 기업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모든 형태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뜻을 모으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늦게 남부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 건조주의보는 해제되겠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가뭄이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의 새로운 자긍심이 될 거라며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며 전 정부와 야당을 직격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소개하고 저우언라인 전 중국 총리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차세대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도 거론하며 한일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제징용 해법안으로 나온 제3자 변제 방식이 지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협정 기조 아래 역대 정부가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며 이번 방일에서도 역대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거라며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기회와 희망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의 새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성과 홍보에 나섰지만 국회에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을사조약으로 규정하며 외교부 장관 등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에 주기만 하고 정작 푸대접만 받은 외교 참사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다. 시중에 제2의 경술 국치이자 계묘 국치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를 두고도 공세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착실하게 이행하라.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양해해달라. 뭐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잠깐만요.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굴욕 외교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굴욕 외교 또 계묘 국치 제2의 이완용 이런 이 플래카드가 많은데 이런 플래카드의 내용들이 실체가 무엇이냐.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 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한일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고 제2의 이완용이고 길거리에서 침튀면서 악쓰면서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여야 지도부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등이 신을사오적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일 관계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돼.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여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나온 일본 외무상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뭐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내 주셔야죠.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인식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상 강제 노동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대단히 좁은 일본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윤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애초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려고 맺은 거라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합의는 담기지 않았고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6년 동안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다시 청구권 협정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역대 정부도 이런 기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정부안을 비판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애초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은 동시에 충족하거나 절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국내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행정부 또는 입법부는 그 대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양국의 정치 외교적 입장과 사법부 해석이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논리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해법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최대 주 69시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주 4.5일 근무제를 꺼내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습니다. 건강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알지만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논란만 부각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지금 고용노동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예?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더 보완할 내용들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다만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차가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진 방향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30% 줄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개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을 아예 폐지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 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저희들이 보완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실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일을 몰아서 하고 휴식을 몰아서 한다는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업무 특성상 불가능한 곳도 있겠고 이제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유연화가 아니라 조금 초과 근무 쪽으로 더 기대는 방향이지 않을까. 주어진 현재 있는 지금 업무 시간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좀 휴식을 조금 더 보장한다든지 뭐 좀 잦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저희가 원하는 유연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앞에 끼워 넣어서 이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좀 포장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세부 규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당국의 조치 이후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은행연합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당국의 조치에 대해 예금자의 저축과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당일인 현지 시간 21일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이는 곧 불법 전쟁을 돕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평화의 진심이라면 우크라이나의 관점을 이해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폭탄의 유일한 피해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지원에 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나토 펀드를 통한 비치명적 장비 구매를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면서 화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 수장으로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의혹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 때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일부 항목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 뒤인 지난해 9월부터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고 보고 방통위 간부에 이어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재승인 과정 전반을 캐물은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들이 앞서 모두 구속된 데다 검찰이 윗선으로 한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와 터미널에서 잇따라 실탄이 발견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70대 미국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 아래에서 9mm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가 터미널로 돌아오고 승객과 승무원 등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항 검색대 엑스레이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누가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했는지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내에 있었던 미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실탄 발견으로 보안 검색을 마친 같은 여객기를 타고 이미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후 인터폴 협조를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실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 요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실탄을 발견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조사했지만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승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실탄 한 발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5.56mm 소총탄으로 앞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나온 실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쓰레기통에 두고 간 용의자도 1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쓰레기통을 이용한 수십 명을 확인한 뒤 의심 인물을 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0여 세대, 주민 100여 명이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했습니다. 불은 지하 기계실에 쌓여있던 폐자재 등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의 1층짜리 상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층짜리 상점 건물과 바로 옆 3층짜리 상가주택 일부까지 12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큰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가 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없어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비닐하우스 1개 동과 1톤 탑차 등 작업용 차량 2대가 일부 소실됐습니다. 요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농촌에서 시작되는 걸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풍에 불이 커지면서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농산 부산물을 태우다가 축구장 65개 면적, 임야 47헥타르를 화마에 휩싸이게 한 순천시 월등면 산불. 이처럼 논밭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산으로 크게 번지는 경우가 요즘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최근 10년간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비롯된 산불은 전체 14%,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 난 것까지 더하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논밭 소각은 보통 봄에 많이 합니다. 해충을 잡으려고 태운다지만 보통 이충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고추대 같은 농업 폐기물도 불태우는 대신 잘게 부수거나 퇴비로 만들어 땅에 뿌리는 게 낫습니다. 파쇄기는 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사용하면 됩니다. 포도 장가지, 그다음에 복숭아 장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다 소각을 시켰는데 지금은 파쇄기가 나와서 파쇄시켜서 그 농사 지는데 부산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국은 직접 농촌을 돌며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쇄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논밭에 이제 거름을 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또 미세먼지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산불을 또 방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삼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대로 무심코 한 일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농촌 현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인근 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1.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소방차 12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0헥타르의 산림이 산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의 기대 효과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3분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나빠진 여론을 향한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박서종 기자입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두 나라 각자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먼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고 특히 최근 조성 계획이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이라 언급한 것도 눈에 띕니다. 나아가 동북아 영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무려 23분, 6,500여 자에 달했습니다. 역대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최장이었는데 지난 3.1절 기념사 5분 20초의 4배가 넘고
15분가량이었던 대통령 취임사보다도 길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의 발표였습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셈인데 대통령실은 나라를 위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려드리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일 양국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위협에 맞서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일 간 첫 번째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종료 통보를 한 뒤 협정 종료만 유예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을 철회했습니다. 기존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이뤄져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지소미아에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세움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실제 어떤 분야를 주고받을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한일, 한미일 간 북한의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정보 협력과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계기 관련돼서는 저희 국방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기존 입장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로 군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지만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반발 등이 협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경제인 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요.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 신지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만 강조할 뿐 대일 수입이나 무역 수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대한상공회의소 계산법을 여기에도 적용해봤습니다. 대일 수출 비중이 0.4%포인트 감소한 기간,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은 3.4%포인트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전체 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0.8%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7.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일 수입액 비중에 2017년과 2018년 수준인 10.8%를 대입하면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약 272억 달러 증가합니다. 대일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241억 달러 적자였는데 단순하게 같은 계산법을 적용했더니 대일 무역 적자가 약 245억 달러나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출액 증가분보다 수입액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약 27억 달러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은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일 수입과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측면은 보지 못하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무역 수지 적자까지 보는 게 맞죠. 맞지만은 한일 간에는 특수한 어떤 그런 무역 구조가 고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연구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일 수입 품목에 중간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1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거듭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홍보 부족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다는 여당과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라는 야당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 현장의 상황도 모르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밀어붙였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다며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니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호하는 동시에 정책 혼선이 벌어진다는 정부 실책이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서 노동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입법 예고까지 마친 정부안을 한 달 안에 수정해야 하는 데다 최대 우군이었다가 돌아선 MZ세대를 달래하는 역할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상한캡 보완 지시 이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가 다음 달 17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완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 싶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노동부는 연일 MZ세대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군으로 얘기했던 MZ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에 소홀했던 게 정책 혼란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주요 일정표입니다. 지난주엔 2차례, 이번 주엔 3차례나 MZ세대와의 간담회나 자문단 회의가 포함됐습니다. 노동부 주관으로 발족한 노동의 미래 포럼엔 20, 30대 청년 38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여론, 특히 청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노동개혁 과제를 제언하게 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노동개혁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현장의 오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최대 세력인 양대 노총이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0시간 한도 내에서 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일 생각도 안 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이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 반려견이 다른 개의 공격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물어뜯은 견주는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큰 개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갑자기 길 바깥쪽을 향해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공격합니다. 집에 묶여있던 반려견 행복이를 물어뜯은 겁니다. 함께 있던 견주는 지켜만 보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묶여있다가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한 행복이는 등가죽이 모두 벗겨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피부가 괴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옆구리 부위에 2분의 1 정도가 피부가 탈락이 돼가지고 말려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전신적인 폐혈증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피해 견주는 개 주인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가 개를 다치게 한 사건이라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개가 개를 물었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뇌전증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치료약이 있지만 일반 환자들은 좀처럼 복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뒤 발작 빈도가 50%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까다로운 건강보험 급여 기준 탓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의 딸은 뇌전증 환자입니다. 첫돌이 되기 전 진단을 받았고 22살이 된 지금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년 전 에피디올렉스라는 약을 만나며 희망이 찾아오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시행했으나 뇌전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그 5월 3일부터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뇌전증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약물 복용 7개월 차부터 발작이 다시 잦아졌지만 복용량을 늘려보자는 의사의 권유는 눈물을 머금고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뇌전증 환자들에게 처방된 에피디올렉스는 효과가 좋은 대신 일반적으로 한 달 약값이 100만 원대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싼 치료제인데 A씨의 딸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발작 빈도가 최초 투약 시점보다 절반 아래로 줄어들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달에 10차례 발작했던 환자가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한 뒤 발작 횟수가 4번으로 감소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번으로 줄면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에피디올렉스 고시 기준에 50%의 경련 횟수가 늘어나면 급여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저희가 걸린 거죠. 2병을 했을 때 매달 2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발작 횟수의 증감률을 획일적으로 따지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식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발작을 적어도 4차례 이상 하는 정도의 발작이라면 그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 약을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피디올렉스를 최초로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5종류 넘는 약물을 써보고도 발작 빈도가 50%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아청소년은 한 차례 발작에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2-3종류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서둘러 에피디올렉스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가지 약을 사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시간 동안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점점 퇴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퇴행된 지적 능력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효과 좋은 약물이 있어도 까다로운 건강보험 기준에 막혀 복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임상적 근거가 보완되면 급여 기준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확인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3자 변제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인데요. 반면 여당은 정부의 조치를 국익을 위한 어려운 결정으로 보고 배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48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오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 등으로 금융권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경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충북 청주에선 상가 화재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소방차가 길게 늘어서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집안은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불 났구나, 다른 집에서 불 났구나 하고 뛰쳐나왔죠.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0여 세대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지하 기계실에 쌓여있던 폐자재 등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부분 주민은 자택으로 돌아갔지만 주민 한 명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뚫고 시뻘건 불길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개 동과 1톤 탑차 등 작업용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늘어선 상가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옆 건물까지 위협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의 1층짜리 상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1층짜리 상점 건물과 바로 옆 3층짜리 상가 주택까지 12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어제 하루 동안 강원도 등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산불은 산림당국의 심야 진화 작업으로 6시간여 만에 불이 꺼졌지만 강원도 양구군 DMZ 지역 산불과 화천군 군사격장 인근 산불은 진화대원의 접근이 어려워 밤새 진화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불길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A매치 2연전을 위해 귀국한 손흥민이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에서 당당히 국가대표에 합류한 오현규 선수는 장거리를 오가며 시차 적응을 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고 했는데요. 두 선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감독님이 어떠한 옷을 입혀주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특성 또 선수들의 색깔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훈련을 하면서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빨리 캐치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정보 또 좋은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저희 선수들한테 같이 쉐어해 주시면 또 선수들한테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차근차근 단추를 좀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삼 흥민이 형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느끼고요. 전 고작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걸 흥민이 형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트 형이 잘 챙겨주냐고. 워낙 하트 형이 잘 챙겨주기 때문에 흥민이 형 덕분에 셀틱 생활을 정말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넥슨 코리아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인식에는 클린스만 감독과 손흥민, 오연규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서울 삼성을 98대 80으로 크게 이기고 5연승을 달리며 3위 SK에 0.5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현대모비스는 베테랑 최진수가 가장 많은 18점을 올렸고 필리핀 선수 아바리 엔토스가 17점을 보탰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을 석권하는 통합 우승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우리은행은 BNK와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20점을 올린 김단비와 19점을 올린 박지현을 앞세워 BNK를 84대 67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나날이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5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중부지방에서는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으로는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현재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쪽에서부터 점차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서울도 수도권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지만 충청 이남에는 최고 3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로 대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9.5도, 대구는 8.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우리나라에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부터는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